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연 읽어드리는 채널 사연여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70대 여성이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가족여행 당일 시어머니만 따돌린 며느리는 화장실 곰팡이나 닦으라며 모욕을 줬는데요. 심지어 뒤에서는 내연남과 함께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가둘 끔찍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헌신한 대가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은 과연 이 소름 끼치는 며느리에게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안 입고 안 먹으며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평화롭던 봄날 오후 1층 주방에서 저는 저녁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채우자 구분 등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죠. 남편이 남겨 다시 남편이 남겨준 다시 남편이 남겨준 낡은 상가 건물은 내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건물보다 훨씬 귀하고 다시 하지만 내게는 건물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3년 전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모아둔 돈을 털어 3층을 고쳐 신혼집으로 주고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올렸죠. 결혼 초반 며느리는 퇴근길에 내 방에 들러 팔짱을 끼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상냥한 미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비가 오면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자식들 챙길 생각에 고통조차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행동에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죠. 새벽 시장에 나가 정성껏 묻혀서 올려보낸 시금치나물 반찬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뚜껑도 열리지 않은 통을 쓰레기 봉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둔 것을 발견했죠. 나물이 누렇게 떠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늦는 날이면 며느리는 인사도 없이 3층으로 올라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 버렸죠. 하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내려오는 며느리를 마주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편하게 말하지 그랬니? 아깝게 버리지 말고.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며느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며느리가 팔짱을 꽉 끼고 붉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집에서 냄새나게 반찬을 해 먹어요. 다 사 먹지. 며느리는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신경질적으로 구두굽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죠. 비수 같은 말에 쓰라렸지만 내 아들이 난처해질까봐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멸시를 견디던 중 내 인내심의 밑바닥을 긁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출근한 뒤 3층 복도에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다가갔습니다. 비닐을 푸는 순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내 손 위로 묵직한 것들이 쏟아졌죠. 제가 아들 부부 주려고 유명 한의원에 가서 지어준 한약 파우치 수십 개였습니다. 입구에 가위질 한번 되지 않은 새 것 그대로
차가운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어요. 무참히 흩어진 한약 봉지들을 내려다보는 내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약 봉지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날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1층 거실 바닥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다가올 제주도 가족여행 일정을 짜고 있었어요. 비행기표부터 렌터카 대여비와 숙소 예약금까지 모든 여행 경비는 오롯이 내 낡은 지갑에서 나가는 상황이었죠. 달력의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들떠있던 내 코앞으로 며느리가 갑자기 태블릿 화면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는 일반 객실 말고 바다가 보이는 최고급 프라이빗 풀빌라로 숙소를 업그레이드 할게요. 며느리는 화면 속 화려한 야외 수영장 사진을 길쭉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당당하게 결제를 요구했어요. 어머님은 조용한 방에서 푹 쉬시는 게 낫잖아요. 저희는 풀빌라에서 와인도 마시고 예쁜 사진도 찍을 테니 결제만 조금 더 해주세요. 기본 숙박비의 3배가 훌쩍 넘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따가운 시선을 피하며 뒷머리만 긁적이던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모처럼 시간 내서 가는 여행인데 엄마가 돈 좀 더 쓰고 그냥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아들의 철없는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고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여행 준비를 핑계로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얇은 옷을 사야 한다며 내 신용카드까지 당당하게 요구했죠. 나는 어금니를 꽉 깨문 채 하나뿐인 아들을 체면을 생각해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내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내 카드를 왜 발톱처럼 낚아채듯 가져간 며느리는 원피스가 아닌 엉뚱한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긁어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핸드폰 진동이 쉴 새 없이 울리며 수십만 원짜리 명품관 결제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고가 선글라스와 수입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문자를 확인한 순간 내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파른 3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거칠게 눌렀습니다. 거실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앉아 긴 영수증을 확인하며 웃고 있던 며느리의 손에서 내 카드를 확 빼앗았죠. 내 피 같은 돈으로 가는 여행에 씀씀이가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내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불쾌하다는 듯 콧방귀를 크게 끼며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두꺼운 목재 방문 너머로 며느리가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자기 엄마 돈 좀 쓴 게 뭐 대수라고 여행 가기 전부터 사람을 도둑년 취급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3층 베란다 유리 창문 틈새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콧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죠. 자기야. 이번 여행 가서 늙은이는 좁은 방에 처박아 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밤새 놀 거니까 아무 걱정 마. 아들이 아닌 낯선 사내와의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기로 약속한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지만 오랫동안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옷장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고운 분홍빛 실크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꺼내 목에 둘렀습니다.
혹시라도 짐이 될까봐 전날 밤부터 정성껏 챙겨둔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죠.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가파른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 3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차에 짐을 먼저 싣고 오겠다며 주차장으로 이미 내려간 상태였어요. 넓은 현관에는 커다란 꽃무늬가 그려진 화려한 휴양지 원피스를 차려입은 며느리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굽이 높은 구두에 발을 밀어 넣으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죠. 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도 짐 다 챙겼다. 비행기 시간 늦을라. 우리도 어서 내려가자꾸나. 내 목소리에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추고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냄새나는 오물을 보듯 서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며느리가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다가오더니 내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여행 따라오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말에 내가 눈을 크게 뜨자 며느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비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같이 촌스러운 노인네랑 같이 다니면 우리 부부 창피하니까요. 그냥 이 집에 남아서 화장실 청소나 하고 계세요. 거기 타일에 시커멓게 곰팡이 폈던데 냄새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그 순간 나는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 뒤통수를 힘껏 내리친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혈관을 타고 흐르던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모멸감이 나를 덮쳤어요. 손에 쥐고 있던 힘이 탁 풀리면서 낡은 여행 가방이 대리석 바닥으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입을 반쯤 벌린 채 충격으로 굳어있는 사이 밖에서 아들이 빨리 나오라며 신경질적으로 자동차 경적을 빵빵 울려댔습니다. 며느리는 쓰러져 있듯 서 있는 나를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현관문을 반쯤 열고 밖을 향해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죠. 현관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나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바보 같은 아들은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뛰어 올라오기는커녕 차에서 창문만 빼꼼히 내렸어요. 엄마! 집에 있는 약 잘 챙겨 먹고 쉬어? 아들의 무심하고 짜증 섞인 외침이 창문을 타고 올라와 내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매정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의 차는 주차장 바닥에 검은 타이어 자국만 남긴 채 무정하게 골목을 빠져나가 버렸어요. 자동차 배기음이 완전히 사라진 텅 빈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목에 둘렀던 고운 실프 스카프를 거칠게 잡아뜯어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다용도실을 뒤져 노란 고무장갑을 찾아 양손에 꼈습니다. 며느리의 조롱 섞인 지시대로 그 넓고 차가운 3층 안방 화장실 타일 바닥에 처량하게 쪼그려 앉았어요.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독한 락스를 바닥에 마구 들이부었습니다. 소를 꽉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벅벅 소리를 내며 타일 사이의 곰팡이를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는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늙고 힘없는 게 죄인가 하는 여러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에 목이 콱콱 막히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지만 청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져 락스 거품 위로 얼룩져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미친 사람처럼 타일을 닦아내고 나서야 무릎을 짚고 비틀거리며 싱겁게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화장실 밖으로 나와 어두컴컴한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섰습니다. 그 순간 텅 빈 거실 정중앙 푹신한 가죽 소파 쿠션 사이에 반쯤 끼워져 있던 물건이 내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외출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던 며느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려둔 구형 태블릿 PC였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환하게 빛을 내뿜는 그 작은 직사각형 기계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적만이 맴도는 텅 빈 3층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청소로 물기가 덜 마른 손을 뻗어 푹신한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진 며느리의 구형 태블릿 PC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풀린 넓은 화면에는 며느리의 비공개 미디어 계정이 환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방금 전 제주도 고급 풀장에 도착해 새빨간 비키니를 입고 투명한 샴페인 잔을 높이 든 며느리의 사진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푸른 수영장을 배경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웃고 있는 그 사진 아래에 적힌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누군가가 둔기로 내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 듯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눈치 없는 시어머니 완벽하게 따돌리고 온 여행. 이제 곧 자유다.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내 눈동자가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따라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직감적으로 무언가 더 끔찍한 비밀을 이 작은 기계 안에 숨기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옆으로 넘겨 카카오톡 메신저 앱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가장 상단에 붉은색 하트 모양과 함께 고정해둔 자기야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내 평생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며느리와 낯선 내연남의 추악한 대화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남녀 간의 육체적 외도를 훨씬 뛰어넘는 무서운 범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명의의 알짜배기 3층 상가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을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메시지 창을 위로 올릴수록 내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내용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늙은이 여행 못 오게 내가 알아서 선수 쳤어. 돌아가면 안방 뒤져서 인감도장 훔치고 서류 마무리하자. 나중에 치매 초기라고 우겨서 요양원에 쳐넣으면 끝이야. 며느리가 직접 타이핑한 악마 같은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예리한 칼날로 심장을 수십 번 찔린 것처럼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헛구역질을 틀어막으며 나는 힘이 풀린 두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손에 쥔 태블릿 테두리가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지경이었지만 나는 두 눈에 시뻘건 핏발을 세우고 다음 내용을 기어코 확인했습니다. 바보같이 아내만 철석같이 믿고 매일 밤낮 없이 일하는 내 아들의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매달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연남의 유령회사 법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캡처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며느리는 딴 놈팽이 뒷바라지에 물쓰듯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아들의 어리석음과 며느리의 소름 끼치는 폐륜 계획 앞에 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주먹으로 답답한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통곡하던 내 시야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내연남에게 보낸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건물
등기부등본 원본을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죠. 내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를 언제 뒤졌는지 모서리 구겨진 자국까지 똑똑히 보이는 내 서류가 맞았습니다. 사진 바로 밑에는 다음 달이면 이 건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 자기 외제차부터 최고급으로 한 대 뽑자. 라는 뻔뻔하고 확신에 찬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오만한 문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가슴속에서 서럽게 울부짖던 나약한 늙은 어미의 비명이 거짓말처럼 뚝 끊어졌습니다. 대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핏줄을 타고 얼음장같이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뻗어나가는 것을 똑똑히 느꼈죠. 나는 볼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꽉 쥔 주먹으로 거칠게 닦아내고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태블릿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고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어 꼿꼿하게 일어섰어요. 방금 전까지 며느리의 독설에 상처받아 더러운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훌쩍이던 불쌍하고 나약한 늙은이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 소중한 인생과 내 자식의 피 같은 돈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리라 결심하며 나는 거실 창밖의 맑은 하늘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뒤에서 눈물 흘리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여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어요. 40년을 동고동락한 베테랑 변호사 친구의 핸드폰 신호음이 적막한 거실을 채우며 길고 묵직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든든하고 익숙한 고향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야, 나 좀 살려다오. 내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아. 내 처절하게 떨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은퇴한 변호사 친구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겨치고 단숨에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친구는 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는 내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고는 말없이 다가와 내 굽은 어깨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나는 친구의 따뜻한 품에 기대어 오랫동안 참았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며느리의 태블릿 화면을 가리켰죠. 화면을 넘기며 불륜과 재산 빼돌리기 계획을 찬찬히 살펴본 친구의 미간에 아주 깊은 주름이 패이고 입술이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친구는 분노로 어깨를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평정을 되찾고 가방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내연남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과 내 아들의 월급이 빠져나간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선명한 사진으로 찍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싶겠지만 꾹 참아야 해.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네가 불리해질 수 있어. 친구의 단호하고 냉철한 목소리에 나는 멍했던 정신이 찬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 번쩍 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는 저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함정을 파두어야 한다고 내 손을 잡고 거듭 강조했어요. 저들이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가만히 엎드려 있어. 철저하게 연기해야 해. 친구의 간곡한 당부에 나는 입술에서 비릿한 새맛이 날 정도로 꽉 깨물며 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완벽한 심판을 위해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화를 가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꾹꾹 눌러 담았죠.
친구가 증거를 모두 안전하게 챙겨 돌아간 뒤 나는 서랍을 뒤져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통장과 신분증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아직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늦은 오후, 나는 목숨을 건 전투에 나가는 늙은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집 밖으로 나섰어요.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 근처 은행 세 곳을 땀을 뻘뻘 흘리며 쉴 새 없이 돌아다녔어요. 창구 직원 앞에 앉아 며느리 지갑에 들어있는 가족 신용카드를 모조리 정지시키고 통장 출금을 막아버렸습니다. 행여나 멍청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속아 내 돈에 손을 댈까봐 아들 명의로 연결해둔 마이너스 통장까지 가차없이 끊어버렸죠. 그 다음으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꾹 참고 구청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상가 건물을 며느리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의 변경을 막는 서류에 겹겹이 자물쇠를 채우는 절차를 마쳤어요. 혹시 모를 끔찍할 사태에 대비해 내 인감도장과 중요한 집문서들은 은행의 깊고 안전한 개인금고에 집어넣어 완벽하게 봉인해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려 100리터짜리 커다랗고 질긴 검은색 공사장 쓰레기 봉투 10장을 샀어요. 텅 빈 3층 집으로 다시 올라온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옷장 안에는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사준 수천만 어치의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보석들, 그리고 백화점에서 고른 비싼 원피스들이 주인을 기다리며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나는 거실 바닥에 큼지막한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쳐놓고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가차없이 거칠게 쓸어 담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가방이 긁히고 값비싼 실크 옷이 구겨지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듯 쑤셔 넣었어요. 플라스틱 끈으로 봉투 입구를 꽉 묶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응어려진 서러움과 배신감도 함께 묶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며느리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지고 텅 비어버린 드레스룸을 바라보며 나는 아주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어요. 마지막으로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 아주 복잡한 번호로 새롭게 세팅했습니다. 오동통하게 배가 부른 10개의 거대한 검은 쓰레기 봉투를 현관 양옆에 줄 맞춰 도열시켜 놓았죠. 모든 함정 세팅을 끝낸 나는 거실 정중앙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비장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볼륨을 웅장하게 높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시뻘겋게 타오르며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어둠을 몰고 오고 있었어요.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오만한 사냥감이 내가 파놓은 지옥의 덫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시간만을 서늘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화려한 제주도로 떠난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거실 넓은 통창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며 붉은 그림자가 집안 깊숙이 길게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거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날카롭게 새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1층 복도 입구에서부터 육중한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드르륵 긁으며 굴러오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3층 현관 도어락에서 띠띠띠띠 하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듯 앙칼진 경고음이 3번 연속으로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전투를 앞둔 늙은 전사처럼 내 심장 박동도 그 날카로운 경고음에 맞춰 아주 빠르고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거실 한가운데까지 생생하게 날아들어왔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집안에 있으면서 비밀번호는 갑자기 왜 바꾼 거예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옷장에 걸어두었던 가장 비싸고 우아한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의 매무새를 양손으로 반듯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입가에 자유롭고 순종적인 시어머니의 미소를 억지로 띠고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도어락 잠금을 해제하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제주도 햇살에 보기 좋게 그을린 며느리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개의 거대한 검은 쓰레기 봉투가 현관 양옆에 줄지어 있었지만 잔뜩 독이 오른 며느리는 그것들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거실로 성큼성큼 직진했어요. 며느리는 현관에 서 있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싸구려 감귤 초콜릿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구걸하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지듯 거실 대리석 바닥을 향해 발끝으로 그 상자를 툭 밀어던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치매가 오셨나? 비번은 왜 헷갈리게 바꿔요? 화장실 곰팡이 청소는 제가 시킨 대로 아주 깨끗하게 다 해놓으셨죠? 며느리는 보란듯이 양팔을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며 여행의 피로를 과장하듯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코를 찌르는 값비싼 수입 향수 냄새가 진동하며 내 숨통을 턱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 뒤를 따라 무거운 짐가방 2개를 낑낑대며 끌고 들어오는 아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내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체한 건 좀 괜찮아졌어? 밥은 제때 챙겨 먹었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의 한심한 목소리에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식도까지 치밀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완벽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네가 말한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 아주 냄새 하나 안 나게 기가 막히게 해놨지. 자, 여행하느라 피곤할 텐데 둘 다 소파에 좀 앉아볼래? 내 굽신거리는 듯한 태도에 완전히 안심하고 기고만장해진 며느리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두드리며 내연남과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킥킥대며 실실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 오만하고 역겨운 웃음소리가 조용한 거실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테이블 아래 엎어두었던 두툼한 황토색 서류 봉투를 서서히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든 사진과 서류들의 묵직한 무게감이 내 떨리는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나는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서늘한 무표정으로 며느리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명품 치마 위로 그 무거운 서류 봉투를 소리나게 툭 던져버렸습니다. 황토색 서류 봉투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며느리의 얇은 치마 위로 툭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숨막히는 진공 상태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니, 웬 촌스러운 노인네 서류 봉투를 던지고 그래요? 며느리가 입을 삐쭉 내밀며 신경질적인 손길로 봉투 입구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어 확인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벽하게 가시며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낯선 사내와 나눈 노골적이고 짐승 같은 불륜대화 화면과 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려 했던 위조 서류 복사본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건 오해예요. 손을 바들바들 떨던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대리석 바닥에 덜그럭 떨어뜨리며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류를 함께 훔쳐본 아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용의 심각성을 파악한 아들은 이성이 끊어진 짐승처럼 며느리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너, 이 미친 여자야! 이게 다 뭐야! 내 월급 다 어디로 빼돌렸어! 아들이 목에 시뻘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자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기야, 오해야. 이거 누군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고 조작한 거야. 며느리가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바닥에 엎드려 내 바지가랑이를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늘어졌어요. 나는 무릎에 매달린 며느리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담았어요. 거실에는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며느리의 비굴한 훌쩍임만 남은 채 길고 무거운 침묵이 한바탕 흘렀습니다.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한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손을 구두발끝으로 단호하게 전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짓밟힌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가 화장실 청소는 아주 냄새 하나 안 나게 기가 막히게 해놨다. 타일 사이사이 낀 시커먼 곰팡이 같은 니년의 더러운 속내까지 싹 다 닦아냈으니까! 내 벼락 같은 호통에 며느리는 어깨를 심하게 움츠리며 고개를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내 아들 피 같은 돈 빼돌려 딴 놈한테 바치고 날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어? 너 같은 악마한테 내어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나는 현관에 세워둔 10개의 거대한 검은 쓰레기 봉투를 앙상한 손가락으로 매섭게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서 네 돈으로 산 물건은 낡은 양말 한 짝도 없다. 저 쓰레기 봉투 10개가 네 인생의 전부니까 당장 들고 내 집에서 썩 꺼져라. 내 사자후의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처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지만 나는 털끝만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단축 번호를 눌러 경찰서로 전화를 건 나는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주거 침입과 사기 미수 현장입니다. 주소 문자로 남길 테니 빨리 출동해 주세요. 경찰을 불렀다는 소리에 며느리는 혼비백산하며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흉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상황을 깨닫고 정신을 차린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눈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친 여자한테 속은 바보 등신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내 두 손을 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매몰차게 아들의 손을 쳐내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너도 똑같다. 내 등에 칼 꽂는 줄 모르고 놀아난 등신 같은 놈. 너도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 나는 두 사람을 향해 쐐기를 박듯 매정하게 소리치며 거실 한가운데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섰습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창밖에서부터 점차 크게 들려오며 어두운 거실 벽면을 붉고 푸른빛으로 요란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폭풍 같았던 끔찍한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 당일 밤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난 며느리는 다음날 아주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내 변호사 친구가 곧바로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와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융단 폭격처럼 며느리에게 날려버렸거든요. 법에 배에서 온 심판 앞에서 며느리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는커녕 단 한 푼의 돈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되었죠. 돈줄이 완벽하게 끊겨버리자 찰떡같이 붙어있던 내연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를 무참히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건너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는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해요. 수도권 변두리의 허름한 식당 주방 보조와 낡은 상가 건물 화장실 청소를 전전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집에서 화장실 곰팡이나 닦으라며 패륜적인 막말을 내뱉었던 그 오만한 입방정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평생 남의 건물 더러운 변기나 닦으며 살게 된 비참한 최후에 나는 털끝만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아내에게 끌려다니며 늙은 어미 등에 칼을 꽂는 줄도 몰랐던 내 아들 역시 그날부로 집에서 매몰차게 쫓겨났죠. 지금은 근처 고수원에서 비좁게 지내며 반성문을 쓰듯 주말마다 내게 안부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자식이라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품어주고 내 지갑을 열어 퍼주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서도록 철저하게 경제적인 선을 긋고 오직 내 남은 삶에만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피와 땀이 서려 있었지만 끔찍한 기억이 잔뜩 묻은 낡은 상가 건물을 미련 없이 좋은 값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경치가 끝내주는 외곽의 깨끗한 새 아파트를 사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쥐어짜듯 모았던 남은 돈으로는 나를 지옥에서 구출해준 변호사 친구와 함께 매달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백화점에서 예쁜 옷도 사입으며 내 인생 최고의 눈부신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죠. 자식이나 며느리가 내 남은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내 지갑은 내가 단단히 쥐고 내 행복은 내 손으로 직접 찾아야만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모두 건강 챙기시고 자신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끝까지 위풍당당하게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